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 북핵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미국 스스로 경제 제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과 관계가 밀접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계속 북에 대해 치명적인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의 영향력이 중국의 북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지 않죠. 북이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북이 붕괴가 되면 중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과 그 북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직너 전선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트럼프가 그 싱가포르를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가 탄핵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압박에 굴복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 북과 같이 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와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 이거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쭉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하노이 회담을 트럼프가 결렬시킵니다. 그 이후에 한미가 이제 합의를 불이행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북이 다시 그 미사일과 핵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재개합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거의 전략적 인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에 대해서 시간만 줬다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교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 협상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아직은 북핵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직은 시간이 있다면서 제재를 계속하고 하면서 체제 전환 정책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 대화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는 북이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북이 핵실험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론 낙하되는 그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협상하는 척, 협상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하겠다, 대화하겠다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국가의 양자 직접 협상보다는 육자회담이나 NPT 같은 다자 협상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다자 협상에서는 육자회담에서는 공통사항인 비핵화만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문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테러 이런 문제는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자 협상에서 비핵화 부분이 타결이 되더라도 미국은 별도로 인권이나 테러 문제로 북을 제재할 수가 있다, 별도로. 또 다자 구도에서는 북의 체제 인정 여부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대리전이 가능하고 중로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직접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외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자 협상을 선호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란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양자 직접 협상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양보 안 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다자 협상으로 이렇게 다자 합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한 어떤 전쟁 카드는 첫 번째는 이제 북이 미국을 공격할 징후가 없는데 예방 전쟁을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 미국을 공격할 그런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제 공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이제 그 북이 이러한 그 미국의 선제 공격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가 않죠.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고각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는 이제 전략 자산, 핵폭격기죠. 핵폭격기 주로 B2 이런 거죠. 어, 죽음의 백조 이런 것들을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북의 영공, 영토, 영해 근처에 바싹 들이대서 북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북으로 하여금 도발을 유도를 해서 정당방위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68년에 정찰선 푸에블로가 납부됐는데요. 미국은 공해상해를 따르고 북은 그 영해상해였다고 합니다. 1969년에는 북의 영공을 침범한 정찰기가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71 블랙버드라는 고공 정찰기는 그 당시로는 북의 스커드 미사일로 격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북의 영공을 자기 집 드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U2인가요? U2가 소련 영공에 침투해서 정찰하다가 소련의 미사일에 격추가 되는데 북도 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격추는 못 시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스텔스 전투기의 전신인 F-117일 조종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러한 그 전략 무기 이러한 비행기가 밤에 그 평양까지 들락달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어떤 방공망, 방공 레이더망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어차피 북이 요격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북에 들락달락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항의 자유를 빌미를 삼아서 영공이나 영해에 그 침투하거나 위협하는 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그 압박 군사 압박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일부에서 아주 전면적인 시각의 전환을 보여줬는데요. CFR 미국 외교협회가 가장 권위적인 외교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에 포린 어페어스라는 기관지에 2021년 8월에 전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북한과의 대타협이라는 이러한 그 기고를 장문에 기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를 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 동맹에 북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미국이 북에 대해서 체제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북과 대타협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북이 직접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양보하겠다는 의사만 주더라도 한미가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이후에 북이 비핵화를 착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종전 선언과 그다음에 북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북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그 친미의 군사 동맹, 친미의 경제 동맹에 가입을 해서 반중의 입장을 확실히 한다면 미국이 이 평화 조약, 평화 협정이 아니죠. 평화 조약까지를 허용을 하고 북이 원하는 바를 해주겠다. 전향적인 부분은 양자 직접 대화를 인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북에 대해서 선조치가 아니라 쌍방 단계적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수용했다는 것은 전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북핵 문제가 바로 자기들의 미국 외교의 실패임을 이 기고문에서는 인정을 했고요. 즉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북이 거기에 대응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과 최종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 즉 주한미군이 북보다는 대중봉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전히 통일을 부정을 하고 남뿐만 아니라 북까지 그 대중봉쇄에 가입하라면서 미국의 국익만을 극단적으로 요구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이 반중으로 해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죠. 지금 중국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을 추월할 건데 반중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 봉쇄를 한다면 중국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까지도 친미가 된다면 중국이 이 한반도 통일에 찬성할 리가 없겠죠.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인데요.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은 적의 동맹. 미국의 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 소련, 러시아죠.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이게 이제 주요한 적입니다. 이 세 세력들이 서로 합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것. 그죠? 그러면서 나의 동맹, 나토나 한일 동맹 이런 것들은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을 분열시키는 정책에 따라서 중소 분쟁 때는 미국이 소련에게 우리는 중국 편을 들 거다라면서 소련의 전면전을 제어를 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환심을 사서 중국과 수교를 했고요.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수교를 했고요. 중국 인도 분쟁 이후에는 역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를 친미화를 시켰습니다. 엘치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됐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선거 때는 아예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 그 다음에 선거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에 그 엘친을 위한 선거 캠프를 차려서 엘친의 당선을 도와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나토를 동진을 하니까 엘친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 항의를 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엘츠는 이러한 영향으로 강경파인 푸틴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처음에는 EU와 나토에 가입해서 서방과 공존하려는데요. 미국이 이 러시아를 고립시켜서 미국 단일 지배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 푸틴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결국 푸틴은 민족주의로 의지를 해서 이제 러시아를 재부상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대러 강공책을 쓰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난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분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죠. 이 군사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도하려는 그러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술입니다. 군사 문제를 악화시켜서 경제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시진핑은 그거를 알고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데요. 현재 엄청난 속도로 중국은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의 수에 있어서는 이미 미국을 능가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뭐 5년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뭐 20년 후에는 항공모함을 뭐 4척 이상 보유한다는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이 더군다나 핵 미사일을 완성을 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은 북중러 세 개의 핵 무장 국가와 대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중러의 전선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중에 한쪽을 자기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중국이나 북은 가장 주요한 그 적국이기 때문에 이 북을 여기서 분리시킬 수 있다. 즉 북을 반미에서 친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중 동맹에 북이 가입을 한다면 북에 원하는 것들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그 미국의 일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